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조사론. 여러분들이 아주 막 듣기만 해도 뭘 조사요, 뭐 안기부요, 조사하게. 지금 국정원이죠. 막 이런 조사라는 말이 나오면 아주 기분 나빠요. 이게 과목이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사회복지조사는 전략적 공부가 필요합니다. 전략적 공부는 뭐예요? 포인트만 잡은 포인트.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물 퍼야 된다. 물 푸는 것도 힘들어요. 물 빼면 돼요. 그냥 물 쫙 빼면요, 고기 다 보여요. 큰 고기 몇 마리 잡으면요, 넉넉합니다.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 제일 좋은 물 빼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회조사원도요, 물 빼면 돼요. 이게 뭐예요? 버리면 돼요. 버리면 자유가 찾아와요.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왜냐하면 공부하는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내용이 짧거든요.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집단 설계, 이런 뭐 솔로몬 뭐 사집단 설계, 뭐 통계 집단 사전 사후 설계, 뭐 사후 설계, 이런 용어들이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기출문제 그대로 보면 그 문제 똑같이 나와요. 문항을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안면타당도로. 문항을 봐도 모르던데요? 그럼 버리면 돼요. 그거 나와봤자 두세 문제뿐이 안 나와요. 많이 나와봤자. 그럼 두세 문제 나오면 진짜 재수가 없어서 세 문제 나왔다. 세 문제 버려요. 22개 맞으면 뭐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공부할 게 없다니까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버리면 찾아온다. 난 진짜 뭐 이런 거 뭐 통제 집단만 나오면 뭐 AB 뭐 이런 거 나오면 도대체 난 머리가 돌아버려요. 한국말도 어려운데 무슨 뭐 영어까지 나와요. AB, BAB. 나 이런 거 그러면 버려. 찍어요. 세 문제 나와서 찍으면 잘하면 한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찍을 때, 찍신이 올 때 가장 좋은 방법. 보통 출제자들은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처음 아니면 끝이에요. 1번 아니면 5번이에요. 여러분 봐서 문제 보고 대충 1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 찍자. 이러면 또 범위가 주로 5번이 많이 나와. 5번. 모른다. 신출문제 몰라. 어려워요. 그냥 5번 찍으세요. 사람들이 인간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출제자도. 사람들이 읽다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읽다가 그냥 3번이 정답이겠지. 주로 3번, 4번을 많이 오답 체크를 해요. 이 오답률을 보면. 주로 3번, 4번을 이 수험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답안지 요령이래요. 그러면 출제자는 뭐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답을 1번에다 5번 넣어야겠다. 그렇게 그게 틀리니까. 그럼 뭐예요? 그냥 1번 아니면 5번 중에서 주로 5번이 정답이 많더라. 주로 신칠 문제, 어려운 문제, 문항이 길수록 5번이 답이 많더라. 또 선달을 고르는 방법,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선달을 고르는 거, 뭐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럴 땐 대부분이 모두 답이 의외로 많아요. 모두 답이다. 그래서 모두 답이니까 5번이 많죠. 이것도 유용해요. 오케이, 나 진짜 모르면 영어 나오면 버릴 거야. 그리고 5번 찍으면 되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나머지 쉬운 거 마치면 쉽잖아요. 벌써 마음이 합격 아니겠습니까? 벌써 합격의 기운이 뿜뿜 올라오지 않습니까? 25개에서 이렇게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최소한 15개는 맞겠지. 그래, 25개에서 10개는 버려. 15개만 맞자. 그러면 60점 아니에요. 어려운 과목이 60이면 합격이죠. 우리 1과목에서 여러분 공부했지 않습니까? 1과목 강의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첫째, 짧다. 두 번째, 홍삼 엑기스만 쪽쪽 빨아먹으면 돼요. 1과목 강의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된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드디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어렵지만 어려운 과목이지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드리는 이유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미리 겁먹지 마세요.
사회복지조사는 그래 25개였죠. 지금 어려봤자 15개는 맞춘다. 나머지 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 계세요. 성격이 또 완벽주의자, 또 성격을 못 고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의 유형은 강의를 잘 엑기스를 추려서 드려도 어떤 생각을 갖냐면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보통 이제 타 강의를 들어보게 되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공부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학부에서 너무 많은 양을 가르쳐요. 알지도 못하게, 이해도 안 되면서 많은 양들을 강의하니까 이게 삑살인 거예요. 제 아들이 사회복지학과 다닙니다. 군대 복학해서 지금 3학년입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짜증을 내요. 수업 갔다 오면. 아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교수님 혼자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용어 자체를 모르겠어. 뭐 양은 엄청나게 많이 강의하는데 1시간 내, 2시간 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학교 그냥 헛거 갔다 온 거예요. 등록금 다 날린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차비 날리고 앉아있다 오고 아무 공감도 안 되고. 오늘 뭐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빠 오늘 3시간 동안 사회복지조사 나왔어. 쭉 보면 제가 한 10분 정도 강의해줘요. 요건 이렇고 요건 이렇고. 아빠 이해됐어. 그 2시간 3시간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10분 들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 이유는 용어 해설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진도만 빼고 교수님 자기 지식을 전달해주고 자기 지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강의는 그게 이제 주의식 공부 방법, 옛날 투식 공부 방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역시 어려워.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조사는 무지하게 쉬워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많은 양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1과목을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어떤 데는 50강 있습니다. 한 과목에 50강. 그래서 작은 데가 30강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에드왈, 시대 고사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강의들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강의 수만 보면 한 과목당 30강에서 50강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강의를 들어도 몰라. 이게 뭐야? 그래 헛고생한 거예요. 우리 강의 몇 과목이에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행사 몇 과목이에요? 6강 마무리예요. 6강 종강이에요. 6강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0강이다. 그러면 44강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헛거 배운 거예요. 시간 낭비고. 그러니까 뭐 이 사회복지사 1급을 뭐 1년 동안 준비하니 뭐 6개월 동안 준비하니 이 헛거 공부하느라고. 제가 다는 건데 2달이면 충분히 합격해요. 폐 죽여도 2달만 공부하면 합격입니다. 2달 동안 합격 못하면 헛거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 많이 할 것도 없고요. 2달 바짝 하면 합격인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시험이 안 나오는 거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완벽주의자들 다른 강의는 50강인데 왜 6강만 해요? 이거 빼먹은 거 아니에요? 또 거꾸로 봐요. 비합리적신형 44강은 또 대충 강의한 거 아니에요? 빼먹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분 분명히 계시다니까요. 그런 분들 딱 하나예요. 성격 고치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십시오. 쓸데없는 거 공부하면요. 100강을 공부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의 체계는 5강에서 7강 사이입니다. 제 기본 이론 강의는. 그래서 5강에서 7강, 길어봤자 7강입니다. 7강이면 종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조사라운도 5강에서 7강이에요. 교수님 왜 딱 안 정해져요? 하다 보면 나도 몰라요.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얘기가 나오면 좀 또 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5강에서 7강이다. 길어봤자 7강. 7강이면요. 하루 보면 종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맘 먹고 하루만 봐도 종강이에요. 너무 공부 신경 쓰지 마세요. 할 게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여유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성격이 완벽주의자이신 분들은 성격 고쳐야 된다. 버려야 합격이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버리자. 버리는 게 공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고요. 과학갑니다.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 나옵니다. 예를 들게요. 과학의 연구. 과학의 근본 목적은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 즉 사회 현상 플러스 자연 현상을 포함하여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사회학론과 이론을 되어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강의합니다. 이거 다 헛발질이에요. 사회 현상과 자연 환경을 포함해서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뭘 이런 걸 그냥 별표 치고 별들에게 뭐라고 노트 정리합니까? 이렇게 공부하니까 다 헛발질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과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현상,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과학 몰라요? 과학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과학 우리 수업 시간에 과학 했지 않습니까? 과학 시간에 뭐 했어요? 실험했죠. 그럼 기본 조건은 실험 뭐 하려고 그래요? 객관성이다. 그래서 객관성. 왜 객관성을 취해요?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뭘로? 실험하려고. 이게 과학이다. 이걸 뭘 공부해요? 과학. 실험하는 거지. 왜 실험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이걸 뭘 공부하고 적을 게 뭐가 있어요? 다 했어요. 과학은 논리적이며 당연히 논리적이죠. 과학을 뭐 대충 하겠습니까? 체계적이고 잠정적 지식을 한다. 과학은 실험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실험을 했는데 과학인데 이게 예를 들면 계란 후라이를 딱 했는데 계란 후라이를 딱 했는데 반숙이 됐어요. 오, 계란 후라이는 반숙이 제일 좋아. 이럴 것이다죠. 다음에 했더니 뭐요? 반숙이 아니라 또 완숙이요. 뭐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값을 구하는 게 실험. 과학은 뭐요? 그럴 것이다. 그래서 잠정적 지식을 추구한다. 과학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잠정적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객관적 지식을 추구한다. 이렇게 살짝 꼬시겠죠. 이건 객관성을 기본 조건은 객관성이지만 객관적 지식은 아니에요. 과학은 딱 해서 계란 후라이를 실험했더니 딱 요만큼 딱 나오더라. 어떻게 딱 나와요? 할 때만 들리지. 그래서 잠정적 지식을 추구한다. 이게 답이에요. 과학은 논리적이며 체계적이며 객관적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삑사리지.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잠정적 지식이라고 요걸 한 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잠정적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일반화를 모색한다. 당연하겠죠. 과학 연구는 가치를 중립하는 겁니다. 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며 이것도 살짝 말장난이죠. 가치 지향적이며 이렇게. 그럼 뭔가 가치 지향적 그럴 것 같은데 이래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문항을 아냐 모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출제자는 이걸 어떻게 살짝 꽈서 낚시를 딱 들여서 낚시에 딱 걸리게 할까? 이게 목적이에요. 출제.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지식을 쌓아야지. 그러니까 백날 공부해야 돼. 헛다리 짚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중립적. 가치 지향적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이다.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잠정적 지식이다. 이 두 개 외우면 다 끝났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과학적 조사에서 이건 뭐 연역법이다. 이것도 아주 골 때리는 사람 많아요. 연역법, 귀납법 나오면 또 국어에서는 머리가 또 복잡해져요. 간단해요. 연역법은 뭐예요? 연역법 학교 다닐 때 연역법. 그러니까 우리 참 공부가 참 저도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엉망진창해요. 우리 국어 배울 때 배웠잖아요. 연역법, 뭐 귀납법,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자음접변, 국외음화, 가치가 되면 자음이 뭐 티귿이 돼서 자음접변이 되고 국외음화 뭐 디귿이 지읒이 돼서 국외음화가 되고 뭐 두음법칙 뭐 리을이 이응이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 거 열심히 배운 거 있잖아요. 참 공부 참 쓸데없는 거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로.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강의할 때 엘빈 토플러가 생각이 안 나서 엘빈 토플러. 전 세계에 있는 이 청소년 청년 중에서 한국 청년 청소년이 제일 불쌍하다. 왜? 쓸데없는 거 배우느라고 10년 인생을 허비한다. 속된 말로 10년 인생을 조져버린다 이겁니다. 맨날 사회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이론을 10년 동안 한국 학생은 조져버린다. 참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뭐 시험에 나오니까 간단합니다. 이거 연역법 두괄식.
앞에 있는 거예요. 주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앞에 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사람이다. 그럼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죽고 테스 형도 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고 김덕기도 나중에 죽는다. 이게 연역법이에요. 연역법. 그래서 주제가 앞대가리에 있다. 연역법. 주제가 뒤에 있다. 뒷대가리에 있다. 귀납법이에요. 미괄식이죠. 그래서 주제가 끝에 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쭉 서술한 다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귀납법이에요. 연역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간단해요. 그래서 연역법은 투괄식, 귀납법은 밑에. 그래서 쭉쭉 설명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석가도 죽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이런 거 미괄식이다. 여기서 잠깐 귀납법 절차,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을 하며 유형의 발전을 하고 임시 결론을 내려서 주제를 선정. 이런 것도 벌써 외운 사람 있을 겁니다. 이거 개나 줘버리세요. 안 나와요, 시험에.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거 외우느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절차는 이론이 있고 가설이 나오면 가설 다음에 조작화가 있고 검증. 이런 거 강의 또 1시간 동안 강의하고 열심히 적고 이런 짓을 하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패치교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건 뭐예요? 연역법은 앞대가리가 있다. 키워드가 귀납법은 뒷대가리가 있다. 끝. 미괄식. 간단하죠. 공부할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공부하면 사회복지 소설이 제일 쉬워요. 할 게 없다니까 진짜로요. 여기서 포인트.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독립적으로 나타난 상호 독립적으로 나타날 것 같죠. 왜냐하면 얘는 앞대가리고 얘는 뒷대가리니까. 그렇지 않다. 상호 보완적 성격의 조사. 상호 보완적이다.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도와주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독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웃기지 마라. 상호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이걸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완적이냐? 이렇게 보완적이라는 거야. 서로 순환된다. 이게 보완적인 거예요. 끝. 이걸 또 이제 제가 설명하면 귀납법과 연역법은 이론이 나오면요. 이론 나오면 연구 가설 설계가 되고 이 이론이 나온 다음에 이게 개념이 정립돼서 경험적 일반화가 되고 통제 검증을 통해서 이것만 강의할 때 1시간 걸려요. 또 열심히 역시 사회복지 조사는 어려워. 또 그림 열심히 그린 다음에 노트 정리하고 또 쓸데없는 거 외우고 또 밥 먹고 체고 또 울고 이런 공부를 하니까 쓸데없는 공부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서로 관계 있게 돌아가는구나. 상호 보완적이다. 끝.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차이점 시험에 나옵니다. 나와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외우면 안 돼요. 자연과학은 뭐예요? 자연현상이에요. 사회과학은 우리 사회과학 하면 뭐 대학에서 뭐예요? 인문대. 자연과학은 이과대죠. 자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는 그냥 뭐 인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 맞지도 않아요. 내용은. 왜냐하면 학자들은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그냥 이 새끼 말이나 저 새끼 말이나 그냥 지들 뭔가 논문 하나 만들려고 그냥 글을 뺀 거지. 이 사람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들 논문 쓴 거예요. 논문.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냥 시험에 나온 문제만 고르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자연과학은 사고의 가능성이 무한적이다.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무한적이다. 생각이라고 하고요. 사고의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사회과학은. 라고 보고요.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대요. 이게. 거꾸로 왔죠. 자연과학은 이과니까 사고의 가능, 이과니까 이게 제한적이고 문과니까 사고의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는데 이 새끼들은 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과학 쪽에서는 사회 현상을 보는 거다. 그래서 사회 현상은 사회과학보다는 사회 현상은 제한적이다. 이건 자연 현상은 무한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연 현상은 무한정이고 사회 현상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 갖고 장난질 많이 하니까요. 자연과학은 무한정, 사회과학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연과학은 수학
공식이죠. 수학 나오면 자연과학이에요. 타당성 나오면 사회과학이고요. 수학과 공식 나오면 자연과학, 타당성 나오면 사회과학. 타당성 뭐예요?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요. 확정적 설명 가능, 명확한 결론을, 그러니까 수학적 공식이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예요? 명확한 경륜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고 나머지를 보면 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관심, 뭐 그렇죠, 뭐 실험이니까요. 뭐 이런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죠. 기존의 이론과 다른 새로운 이론이 출현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와요. 오, 버섯, 나는 자연이다. 버섯이 나오는데 새로운 버섯이 있네?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 자연권. 근데 사회과학은 뭐예요?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의 새로운 이론.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과 관계 있는 새로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의 새로운 이론은 사회과학이고, 기존의 이론과 다른 거예요. 새로운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인데 전혀 다른 새로운 이론,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면 자연과학이고,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 나오면 사회과학이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보면 더 헷갈리니까 다시 갑니다. 기존 이론과 전혀 다른 이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과학이고요. 기존 이론과 단절되지 않는 상태의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사회과학이다. 사고의 가능성이 제한적이면 사회과학이고, 사고의 가능성이 무한적이면 자연과학이다. 수학적 공식과 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자연과학이고, 사고의 도식화에 따른 타당성을 나오면 사회과학이다. 이 정도만 알면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외울 수도 없고, 외워봤자 잠만 자면 또 까먹고. 그래서 이 포인트만 여러분 메모해 주셨다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쉽겠죠. 공부 참 재밌지 않나요? 사회과학 방법론 뭐 맨날 나와요. 패치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래요? 어떤 게 나오는데요? 해석주의와 실증주의의 차이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해석주의와 실증주의의 차이점. 막스 베버, 딜타인지 딜라인지 얘네 몰라도 돼요. 나오면 막스 베버와 딜타의 해석주의에 의하면 지가 써 있어요. 또 헛발질 공부 방법. 해석주의, 막스 베버 딜타, 막스 베버 딜타, 해석주의. 벌써 이렇게 외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동 뻥으로. 아주 헛발질의 명수예요. 한국 축구죠. 한국 축구. 그냥 열심히 뛰고 45분 내내 뛰어다녀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패스하고 뛰어다니고 골문 앞에서 뻥 차고, 아주 그냥 죽을 똥 뛰고 골문만 가면 뻥 차고. 이런 축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잡아야 돼요. 자기 역할에서 서 있다가 포인트 나오면 쭉 갔다가 골을 넣는 게 선수예요. 우리 한국 축구도 많이 발전했지만 이것도 우리 한국 축구 안 되니까 뭐예요? 외국에서 감독을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왜? 뻥 차는 거 하지 말라고. 열심히 뛰는 거 하지 말라고. 잘 뛰어야지. 한국 축구는 무조건 열심히 뛰어요. 그냥 뛰고 골대 가면 뻥 차고, 뛰고 골대 가면 뻥 차고, 지면 고개 숙이고 울고.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막스 베버 딜대 해서 이런 거 외우지 마. 이런 것만 아니면 얼마 좋아. 해석주의 갑니다. 해석주의는 뭐예요? 해석하는 거죠. 끝. 그래서 인간 행동 중에서 의미는 사회적 행동만을 초점을. 해석주의는 해석하는 거니까 뭘 해석하는 거예요? 사회적 행동을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행동에만, 뭐뭐에만이면 대부분이 틀리는데 얘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인간 행동 중 의미 있는 사회적 행동에만 초점을 둔다. 이게 해석주의의 특징입니다. 인간 행동 중 의미 있는 사회적 행동과 자연 환경, 자연 이 상태도 함께 공존한다. 뭐 이렇게 말을 만들겠죠. 그럼 그렇지라고 하면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행동만에 초점을 두는 건 뭐예요? 해석주의다. 막스 베버 들을 때 얘를 보지 말고 얘가 돼요. 나도 있잖아. 막스 베버 나 좀 바라봐. 그럼 또 홀딱 외워요. 예.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에 이르. 주관적 의미.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는 또 어떻게 나와요? 사회적 행위의 객관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강조한다. 객관적 의미. 그렇지, 객관성은 좋은 거지? 라고 하면 또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주관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강조한다라고 보고요. 주로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한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깊이 있는 연구입니다. 깊이 있는. 즉 데이터 값을 정하는 겁니다.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D는 뭐고, 그러므로 뭐다라고 하는 게 귀납법이죠. 이렇게 질적 연구,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 방법을 질적 연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차이점도 헷갈려요. 이게 딱 떨어져요. 질적 연구하면 그냥요. 예를 들면 이거요. 알코올 중독자 논문 이런 거 질적 연구야.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깊이 있게 술 먹을 때 왜 알코올 중독이 됐으며 술 먹을 때의 상태, 심리 상태, 정신 상태, 사회 환경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쫙 분석해서 연구해서 논문을 쓴다. 이걸 보고 질적 연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왜 먹게 됐고 술 먹을 때는 어떻고 무엇 때문에 술을 먹었고 이게 쫙 연구해서 이런 걸 질적 연구라고 그래요. 깊이가 있죠. 연구 대상이 한정적이죠. 이런 것들을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양적 연구는 IQ. 자, 검사합시다. 딱 IQ 뭐 100, 90 이렇게 딱 데이터 나오는 거 양적 연구. 끝. 너무 쉽지 않나요? 공부 참 재밌습니다라고. 그래서 주로 언어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고 해서 언어로 나오면 해석주의다. 말로 해석하는 거구나라고.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 활동을 강조하며 보편적 분석 도구를 부정한다. 그래서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 활동을 강조합니다. 연구자가 어떤 가치를 갖고 왜 논문 쓰는 거니까요. 가치도 있겠죠. 논문을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려니까 이 사람 연구자의 가치 태도를 강조하며 보편적 분석 도구를 부정한다. 보편적 분석 도구가 아니죠.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 보편적 분석 도구를 부정한다. 이겁니다. 시험에 또 살짝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부가 아니라 말장난 게임이에요.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를 활동을 강조하며 보편적 분석 도구를 활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아주 말 좋은데 찰죠. 이러면 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시험 끝나면 흐르는 눈물을 지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적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보편적 분석 도구를 부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보편적 분석 도구를 부정함,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함, 질적 연구임, 주관적 의미를 쓴다, 사회적 행동에만 초점한다. 알코올 중독자 논문 연구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다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실증주의, 꽁투 외우지 마요. 사회적 환경에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과학적 접근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 이론을 지금 경험적 관찰 나오면 실증주의입니다. 경험적 관찰을 해서 실증 증거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실증한다 이거예요. 실증주의가 뭐예요? 이론 특히 개념 구성을 실증 증거를 만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재검증해야죠.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려니까 표본 뭐예요? 표본 모집단을 여러 명 해야 이게 객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 보고 이랬어?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하면 안 되겠지. 예를 들면 여기서 실증주의. 너 계란 좋아해? 좋아요. 너는 좋아요. 끝. 계란은 다 좋아한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표본을 여러 데이터 값을 만들어야 그래야 일반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죠. 그래서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많은 수의 표본, 많은 수의 독립변인이 있어야 일반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꼬시겠죠.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실증주의는 그러면 뭔가 긴 것 같기도 한데? 이라고 하면 또 걸려 들어갑니다. 주로 수치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다, 연역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증주의는 연역법, 양적 연구라고 보고 해석주의는 뭐예요? 질적 연구, 귀납법 뭐 이 정도 포인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증주의는요,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반증하는 거라 시험에 안 나와요, 잘. 토마스 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토마스 쿤, 토마스라고 안 해요. 쿤이라고 말해요. 쿤. 시험 문제는 토마스인지 토마토인지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냥 쿤.
쿤이라고 해요. 쿤. 이름 세죠. 보통 뭐 이게 우리도 국어 나왔으니까 국어. 뭐 경음아, 뜨, 따, 뭐 까, 뭐 이런 거. 경음아, 격음아, 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세 보이지 않습니까? 쿤탁 기태. 뭐 또 뭐 칭기스 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격음이죠. 격음. 이름 세죠. 쿤. 그러니까 센 거야. 쿤. 혁명. 그래서 패러다임은 뭐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냥 쉽게 시대의 현상인데 급진적 혁명 이런 거 나오면 쿤이다. 즉 이 과학적 이론이 보통 과학은 점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쿤은 그렇지 않다. 획기적이다. 어떤 사건을 위해서 혁명을 통해서 다 쓸어버려. 이런 걸 통해서 급진적 혁명을 통해서 발전한다. 사회 과학은. 그래서 과학혁명, 혁명 나오면 쿤, 급진적,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급진적이다라고 보면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한 문제 또 먹고 들어가요. 쿤, 세네, 혁명. 그래서 혁명, 쿤, 급진적이다. 점진적이 아니다. 이것만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패러다임 뭐 동시대의 현상이다. 비판 사회학 가끔 나옵니다. 비판 왜 해요?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을 추구하는 거죠. 그 비판, 건강한 비판은 좋은 거죠. 그래서 기존 사회 질서를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 추구한다. 왜 변화 추구하려고 그래요? 계몽, 구조 문제를 뭐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비판해야죠. 예스맨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웃기지 마. 그건 안 돼. 라고 비판. 변화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 계몽 나오면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이다. 다른 말로 갈등 패러다임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개 번갈아 가면 시험에 나와요. 갈등 패러다임, 비판적 사회과학 나오면 변화 계몽이다. 퍼스트 모더니즘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퍼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그냥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포용,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자체, 그냥 객관적 실체, 보편성 이런 거를 부정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다양성, 차이, 타자를 강조한다. 이런 걸 보고 이제 포스트 문화적 개방 뭐 이런 것들이죠. 퍼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해체와 재구성, 사회 구조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모더니즘 요즘 이런 거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적인 자료에 의한 연구자가 가진 관점, 주관적 자료예요. 객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 자료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보고요.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상호작용하면서 종속 변수 인형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렇죠.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나와야 일반화가 높죠. 이건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양의 형이사학적 줄곧 추구해온 실제 자체, 객관적 자체를 부정한다. 다양성, 차이, 타자를 강조한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예를 들면 뭐 예민한 거지만 동성애도 퍼스트 모더니즘주의에서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동성애는 안 돼. 이렇게 하면 퍼스트 모더니즘이 아니죠. 동성애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요. 실증주의가 나옵니다. 쭉 나오고요. 요거랑 비교하는 거니까 실증주의가 과학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자료에서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고 하는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적 자료에 의한 주관적 입장에 의한 현상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고요. 즉 연구자의 역할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해석자의 위치로 연구자는 해석자의 위치, 주관적 입장으로 얘기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후기 실증주의 나옵니다. 후기 실증주의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학자들 들은 놈들 많아요. 심심하니까 맨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아주 우리 공부할 때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후기 실증주의. 실증주의인데 조금 더 가미시키는 거예요. 실증주의에 퍼스트 모더니즘을 좀 이렇게 섞어서 쓰자라고 한 게 이제 후기 실증주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자들은 존재론적 견해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알 수는 없고 다만 적절하게 이해만 가능하다. 실증주의가 뭐 객관적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조금 섞어서 그렇지 다는 아니지 이해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식의 본질을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 객관적이 아니라 뭐예요? 실증주의는 객관적이지만 후기 실증주의는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 이게 특징입니다. 후기 실증주의에 이 정도만 보면 되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립니다. 라고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사회복지조사는 1강을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뭐 저 정도면 땡큐인데 진짜 할 것도 없는데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저는 다음 2강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